한국이 다른 나라에게 자부심을 선사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말이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외국의 반응에 감동받던 나라였으니까요.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하면 기뻤고, 외신이 한국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다뤄주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조가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인도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지 매체들이 국가적 자부심을 보도합니다. 영국 일간지는 평범한 한국인 여행자의 소감을 받아 적으며 자국을 자랑합니다. 필리핀은 한국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서울까지 와서 음식 프로그램을 찍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화 임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문화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 저희를 언급해줬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로버트 킬벌입니다. 63, 타임지 문화부 수석 편집장으로 40년을 일했습니다. 비틀즈의 미국 상륙을 취재했고, 스필버그의 첫 오스카를 지켜봤으며, 넷플릭스가 할리우드를 바꾸는 과정을 기록했죠. 문화란 언제나 서구에서 세계로 흐르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 로비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난 지 10분쯤 지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오늘 기사 방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 소파에서 인도 취재진 3명이 카메라를 켜고 본국의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있습니다. 캐대언 속에 인도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이 뭄바이 레스토랑에서 커리를 먹는 장면이 있었어요. 단 30초였지만 인도 음식과 인도 문화가 한국 영화에 언급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립니다. 뭐라고요? 인도 기자가 흥분해서 계속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오스카 수상작에서 인도가 긍정적으로 묘사됐다는 건 한국이 우리 문화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 최고라는 건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한국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멈칫합니다. 잠깐, 뭐가 문제죠? 그냥 영화 속 배경 아닙니까? 인도 취재진 뒤로 또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브라질 매체 기자들도 모여서 뭔가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슬쩍 다가가 들어봅니다. 캐대언 엔딩 크레딧에 상파울루 촬영 협조 감사 문구가 있었어. 한국 영화가 브라질을 촬영지로 선택했다는 거야.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야. 맞아. 한국 관객들이 우리 도시를 보게 되는 거잖아. 한류 팬들이 브라질에 관심을 가질 거야. 저는 커피를 내려놓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수상한 건 한국 배우입니다. 감독도 미국인, 제작사도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입니다. 그런데 왜 인도와 브라질 매체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죠? 단지 언급됐을 뿐입니다. 주인공도 아니고 주요 플롯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장면과 크레딧 한 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자기 나라가 오스카를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냅니다. 메모를 시작합니다. 한국 배우가 출연하면 인도와 브라질 매체가 흥분한다. 이유는 한국이 자국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상식 중간에도 비슷한 장면을 봤습니다. 캐대언이 감독상을 받았을 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엠마 스톤은 보라색 K-팝 응원봉을 흔들었죠. 그때 저는 그냥 한국 배우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니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인도 기자에게 다가갑니다. 실례합니다. 타임지 킬벌입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 타임지. 물론입니다. 커리 먹는 장면 때문에 생중계를 하시는 겁니까? 인도 기자가 환하게 웃습니다.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의미죠. 지금 인도에서는 이 소식이 메인 뉴스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한국 영화, 특히 오스카를 받은 한국 영화에 인도가 등장했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이요? 그냥 영화 속 배경 아닙니까? 아니죠. 한국은 지금 세계 문화의 기준입니다. 방탄소년단, 봉준호, 박찬욱, 넷플릭스 드라마들. 한국이 주목하는 것은 곧 세계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인도를 긍정적으로 보여줬다는 건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물어봅니다. 그럼 만약 미국 영화에 인도가 나왔다면요?
그건 당연한 거죠. 할리우드는 원래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굳이 우리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 관객들도 충분히 많고 세계적 인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를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가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수첩에 또 메모합니다. 한국의 선택은 곧 가치 인정이다. 한국의 언급은 세계적 주목을 보장한다. 불쾌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이 언급해줘야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들이라고요? 한국의 인정을 받아야 세계 무대에 섰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인도는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 경제국입니다. 이들이 왜 한국의 언급에 이렇게 목을 매죠? 아니, 더 이상한 건 디카프리오와 엠마 스톤입니다. 할리우드 최고 스타들이 왜 한국 배우를 위해 K-팝 응원봉을 흔들고 있습니까? 저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봅니다. 곳곳에서 각국 취재진들이 캐대언 속 우리나라를 찾아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멕시코 기자는 주인공이 입은 셔츠가 멕시코 브랜드라며 흥분하고 있고, 태국 기자는 영화 음악에 태국 악기 소리가 삽입됐다며 확인 중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가 세계를 선택하는 거였지, 세계가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심합니다. 이게 과장인지 아니면 정말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정말로 세계가 한국의 인정을 갈구하고 있다면, 이건 제가 40년간 취재해온 문화 권력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믿지 않습니다. 분명 과장일 겁니다.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주목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일 리는 없습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특집 기사 하나 쓰겠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인정해줘야 자부심을 느끼는 세계, 과장인가 현실인가입니다. 한 달 정도 취재 시간 주십시오. 킬벌, 자네가 직접 움직인다고? 요즘 현장 취재 안 하지 않나? 이번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착시인지. 전화를 끊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박하러 갑니다. 한국이 세계문화의 심판자가 됐다는 이 황당한 주장을 제가 직접 무너뜨리러 갑니다. 첫 취재지는 이미 정했습니다. 필리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자국 음식 프로그램을 촬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굳이 한국에서 촬영했는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한국인들이 우리 음식을 맛있다고 해줘야 우리 시청자들이 기뻐하니까라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여전히 불쾌합니다. 한국이 언급해줘야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는 세계라니. 말도 안 됩니다. 뉴욕타임스 본사 지하 3층입니다. 아카이브실의 형광등이 윙윙거립니다. 저는 먼지 쌓인 파일 박스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입니다.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과거의 한국은 어땠는지 말이죠. 1985년대 파일부터 꺼냅니다. 노란 종이들이 바스러질 것처럼 얇습니다. 한국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첫 번째 기사가 나옵니다. 1983년 정치면입니다. 제목은 분단국가 한국, 미국의 군사 원조 지속입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갑니다. 미국이 한국의 군사 장비를 지원했고 한국 정부가 감사를 표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1987년 경제면이네요. 한국 경제 성장, 서구 기술 도입이 핵심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 기술을 배워서 공장을 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사를 넘깁니다. 전부 비슷합니다. 한국은 항상 받는 쪽이었습니다. 원조를 받고 기술을 배우고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1995년대 파일로 넘어갑니다. 좀 달라질까요? 역시나 비슷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관련 기사가 수십 건 나옵니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한국 경제 붕괴 위기, 미국과 유럽의 긴급 지원. 모두 한국이 도움을 받는 이야기들입니다. 문화면은 어떨까요? 저는 파일을 바꿔 뒤집니다. 1985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문화 섹션에서 한국을 검색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간혹 나오는 기사들도 전부 이런 식입니다. 한국, 할리우드 영화 수입 급증, 한국 젊은이들, 미국 팝 음악의 열광, 서울의 스타벅스 1호점 개점,
미국 문화 상류. 받는 쪽입니다. 계속 받는 쪽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한숨을 쉽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럼 지금은요? 책상 위에 제 노트북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제가 작성한 기사 파일들이 들어있죠. 저는 한국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결과가 쏟아집니다. 2022년 5월 방탄소년단 백악관 초청, 미국 정부가 한국 아티스트에게 협력 요청. 2023년 3월 박찬욱 감독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 선정, 서구 영화계가 한국 감독에게 최고 권위 부여. 2024년 9월 삼성반도체 미국 공장 착공,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 저는 스크롤을 내립니다. 2025년 1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제작 투자 확대, 미국 플랫폼이 한국 콘텐츠 확보 경쟁. 2025년 4월 봉준호 신작 할리우드 배급사들 유치 전, 미국 스튜디오들이 한국 감독 모시기 경쟁. 그리고 어제 작성한 제 메모입니다. 캐대언 오스카 이관왕, 전 세계 매체들이 한국 배우 주목, 인도와 브라질이 한국 영화 속 자국 언급에 흥분, 디카프리오와 엠마 스톤이 K-팝 응원봉 흔들어. 저는 노트북을 닫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받던 나라가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배우던 나라가 가르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수입하던 나라가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성공 스토리 아닙니까? 가난했던 나라가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흔합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일본도 그랬고, 싱가포르도 그랬고, 중국도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릅니다. 저는 다시 파일을 뒤집니다. 일본 관련 기사들을 찾아봅니다. 1985년대 일본 문화가 미국을 휩쓸었던 시기입니다. 닌자 영화가 유행했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인기였고, 소니 워크맨을 모두가 갖고 싶어 했죠. 저는 그때 기사들을 읽어봅니다. 논조가 다릅니다. 미국 매체들은 일본 문화를 이국적인 것으로 소비했습니다. 신기하고 재미있지만 우리와는 다른 것이었죠. 일본을 동경하거나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열기는 식었습니다. 일본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세계를 휩쓸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한국이 유행이지만 10년쯤 지나면 또 다른 나라가 뜨겠죠. 인도일 수도 있고, 브라질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 유행은 원래 돌고 돕니다. 한국의 지금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의 차례가 온 것뿐입니다. 저는 파일을 정리하며 메모합니다. 일시적, 유행. 일본처럼 결국 제자리로 돌아갈 것.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봤던 그 이상한 장면들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냥 유행에 편승하는 거죠. 지금은 한국이 핫하니까 모두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유행은 지나갑니다. 저는 가방을 챙깁니다. 내일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가방을 들다가 문득 멈칫합니다. 일본과 한국, 뭔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유행했을 때 미국인들은 일본의 인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문화를 소비했지만 일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요? 인도 기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한국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건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브라질 기자들의 흥분도 떠오릅니다. 한국 관객들이 우리 도시를 보게 되는 거야. 한류 팬들이 브라질에 관심을 가질 거야.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K-팝 응원봉을 흔들던 모습도 떠오릅니다.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그래도 유행입니다. 조금 강렬한 유행일 뿐이죠. 필리핀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음식 프로그램을 찍은 이유가 정말로 한국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때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제 가설을 유지합니다. 이건 일시적 유행입니다. 10년 후면 모두가 한국을 잊을 겁니다. 저는 아카이브실 문을 닫고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창밖을 봅니다. 맨해튼 거리가 보입니다. 타임스퀘어의 거대한 전광판들이 깜빡입니다. 그중 하나에 방탄소년단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립니다. 유행입니다. 그냥 유행일 뿐입니다. 마닐라 공항에 내립니다.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쌉니다. 택시를 타고 필리핀 최대 방송국 TV5로 향합니다.
사흘 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음식 프로그램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요. 제작진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타임즈라는 이름이 여전히 통하긴 하네요. 방송국 로비에서 PD를 만납니다. 마리아 산토스, 4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악수를 나누고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킬벌 씨, 멀리서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영광이에요. 아닙니다. 흥미로운 기획이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칩니다. 프로그램 소개 자료를 띄웁니다. 필리핀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왜 굳이 서울에서 촬영하셨습니까? 제작비도 더 들었을 텐데요. 마리아 PD가 환하게 웃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저희도 처음엔 마닐라에서 찍으려고 했어요. 필리핀 음식이니까 필리핀에서 찍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기획회의를 하다가 깨달았죠. 우리 시청자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건 뭘까? 필리핀 음식 아닙니까? 반만 맞아요.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건 필리핀 음식을 한국인들이 먹는 모습이에요. 저는 펜을 멈춥니다. 한국인들이요? 네. 한국인들이 우리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해주는 장면이요. 그게 우리 시청자들한테는 엄청난 자부심이거든요. 마리아 PD가 태블릿을 꺼냅니다. 프로그램 시청률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이 장면이 시청률 최고점이에요. 한국 배우 지창욱 씨가 우리 아도보를 먹고 정말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우는 장면이죠. 이 30초 동안 시청률이 13%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그래프를 들여다봅니다. 확실히 급등 구간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입니까? 미국 유명인이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 PD가 고개를 젓습니다. 미국이요? 글쎄요. 솔직히 미국인들이 우리 음식을 먹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미국은 원래 전 세계 음식을 다 먹잖아요. 뉴욕만 가도 필리핀 레스토랑이 수백 개예요. 그래서 미국인이 우리 음식을 먹는 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기준이 엄청 높거든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자기네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고요. 그런 한국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인정해준다는 건 그만큼 우리 음식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메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맛에 통과해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해요. 요즘 필리핀에서 한국은 일종의 검증 기관이에요. 한국에서 인기 있으면 어디서든 통한다는 공식이 있어요. 한국 드라마 수출되는 나라들 보세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전부 한국 문화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마리아 PD가 태블릿을 넘깁니다. 촬영 현장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 명동에 팝업 레스토랑을 차렸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 사람들한테 필리핀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의 반응을 촬영했죠. 지창욱 씨 말고도 일반 한국인들 100명 넘게 인터뷰했어요. 사진 속에 한국인들이 필리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표정들이 진지합니다. 한국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놀라웠어요. 정말 솔직하게 평가하더라고요. 맛있으면 맛있다고 하고 아니면 왜 아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저희 셰프들이 그 피드백 듣고 레시피를 수정하기도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럼 만약 한국인들이 맛없다고 했으면요? 마리아 PD가 잠시 침묵합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만약 한국인들이 우리 음식을 별로라고 했으면 필리핀 시청자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못 받았을 거예요. 한국인들이 인정 안 하는 걸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순 없으니까요. 저는 펜을 놓습니다. 한국인들이 인정 안 하는 걸 자랑스러워할 순 없다. 이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그런데 마리아 씨, 필리핀에도 훌륭한 음식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한국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까? 마리아 PD가 웃습니다. 하지만 뭔가 씁쓸한 웃음입니다. 필요하냐고요? 글쎄요, 필요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한국이 좋다고 해주면 그게 우리한테는 메달 같은 거거든요.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이 우리를 인정해줬다는 증표니까요. 저는 수첩을 덮습니다. 마음속으로 정리합니다. 이건 작은 나라의 열등감입니다. 필리핀은 인구 1억이 넘지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강대국은 아니죠. 그래서 한국 같은 성공한 나라의 인정을 갈구하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나 영국이었다면요?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영국이 한국에 가서 피시앤칩스를 먹여보고 반응을 살핀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마리아 PD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에 잘 담겠습니다. 타임즈에 실리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필리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할게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봅니다. 마닐라 거리가 지나갑니다. 빌딩 벽면에 K-팝 그룹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편의점 간판에도 한글이 보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합니다. 약소국의 열등감, 강대국의 인정을 원하는 심리, 필리핀이 한국에게서 받고 싶어 하는 건 승인이다. 하지만 이건 필리핀만의 문제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이라면 절대 이러지 않는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봤던 인도와 브라질의 반응도, 마닐라에서 본 필리핀의 태도도 전부 같은 이유입니다. 약소국들이 강대국의 인정을 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그 역할을 했고, 지금은 한국이 잠시 그 자리에 있을 뿐이죠. 하지만 유행은 지나갑니다. 10년 후면 또 다른 나라가 뜰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습니다. 다음 취재지는 런던입니다. 영국 데일리 미러가 평범한 한국인 여행자의 런던 소감을 기사화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국이라면 다를 겁니다. 대영제국이었던 나라가 한국인의 평가를 신경 쓸 리 없으니까요. 런던에 가면 제 가설이 증명될 겁니다. 이건 약소국들만의 현상이라는 것을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영국답네요. 데일리 미러 편집국은 캐너리 워프에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템즈강을 따라 달립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이 강물에 비칩니다. 저는 가방 속 자료를 다시 꺼내봅니다. 일주일 전 데일리 미러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인이 본 런던,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 기사를 읽으면서 처음엔 웃었습니다. 영국 언론이 관광객 한 명의 소감을 기사화했다니 좀 한가한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논조가 묘했습니다. 기사는 단순히 관광 후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이 런던을 칭찬했다는 사실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었죠. 데일리 미러 편집국에 도착합니다. 로비에서 기자를 만납니다. 제임스 윌슨, 50대 중반쯤 됐습니다. 킬벌 씨, 타임즈에서 오셨다고요? 영광입니다. 어떤 기사 때문에 오신 거죠? 지난주 한국인 여행자 인터뷰 기사요. 그 기사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 기사요. 반응이 꽤 좋았어요. 온라인에서 조회수가 20만을 넘었거든요.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제임스가 커피를 권합니다. 저는 사양하고 바로 질문합니다. 그 한국인은 유명인입니까? 아니요. 평범한 여행자예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왜 기사화했습니까? 제임스가 잠시 멈칫합니다. 그러더니 웃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한국인이니까요. 한국인이라서요? 네. 요즘 한국인들의 평가가 중요해졌거든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문화 강국이잖아요. 그 한국 사람이 런던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 독자들이 궁금해해요. 저는 펜을 듭니다. 그런데 영국도 문화 강국 아닙니까? 비틀즈, 셰익스피어, 해리포터. 굳이 한국인의 평가가 필요합니까? 제임스가 고개를 젓습니다. 킬벌 씨, 세상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우리 영국이 문화를 만들었죠. 비틀즈가 미국을 정복했고 영국 록이 세계를 휩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그가 태블릿을 꺼냅니다. 스포티파이 차트를 보여줍니다. 영국 차트 상위 10개 중 4개가 K-팝이에요. 우리 애들이 듣는 음악이 한국 음악이라고요. 넷플릭스 영국 순위도 보세요. 상위권이 전부 한국 드라마예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런던을 어떻게 보는지. 한국인들이 좋다고 하면 우리도 뿌듯해요. 반대로 별로라고 하면 우리도 좀 씁쓸하고요. 저는 메모를 멈춥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영국 독자들이 한국인의 평가를 신경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경 쓴다기보다는 관심이 있죠.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어 해요. 특히 젊은 독자들은요. 제임스가 기사 원문을 띄웁니다. 이 한국인 여행자, 이름이 김민준인데요.
그가 런던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쾰른, 파리, 로마,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를 다 가봤는데 런던이 가장 활기찼다고요.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관광객이 좋다고 한 거잖아요. 킬벌 씨, 리스트를 보세요.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전부 유럽 주요 도시들이에요. 그 도시들과 비교해서 런던이 가장 좋았다는 거죠. 그것도 한국인 입장에서요. 제임스가 기사를 스크롤합니다. 여기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김민준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비교적 다양성이 적은데 런던의 다양성에서 평화로움과 조화로움을 느꼈다고요. 거리가 깨끗하게 관리돼 있고 비가 와도 인도가 미끄럽지 않았다고요. 그래서요? 킬벌 씨는 모르시나 본데 한국이 얼마나 깨끗한 나라인지 아세요?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지하철로 유명해요. 그런 한국 사람이 런던 거리가 깨끗하다고 인정했다는 건 우리한테는 엄청난 칭찬이에요. 저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뭔가 잘못했습니다. 영국입니다. 대영 제국입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전 세계를 식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비틀즈와 롤링스톤스를 배출했고 셰익스피어와 제인 오스틴을 낳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은 영국 기자는 한국인 일반인 한 명이 런던 거리가 깨끗하다고 말한 걸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씨, 실례지만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국이 굳이 한국인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제임스가 웃습니다. 승인이라기보다는 인정이죠. 한국은 지금 세계 문화의 기준이에요. 한국이 좋다고 하는 건 곧 세계적 수준이라는 뜻이고 한국이 별로라고 하면 뭔가 개선할 점이 있다는 뜻이죠. 저는 수첩을 덮습니다. 마닐라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습니다. 필리핀 PD 마리아가 했던 말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약소국입니다. 영국은 아니죠. 그럼 만약 미국인이 런던을 칭찬했다면요? 기사로 만들었습니까? 제임스가 고개를 젓습니다. 글쎄요. 아마 안 만들었을 거예요. 미국인들은 원래 자기네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인이 런던 좋다고 해도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한국 음식, 한국 문화, 한국 시스템에 대해 정말 자랑스러워하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칭찬한다는 건 진심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일어섭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기사에 잘 담겠습니다. 편집국을 나와 거리로 나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립니다. 저는 우산을 펼치고 걷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필리핀은 약소국의 열등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영국도 똑같습니다. 영국이 약소국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혹시 이게 진짜일까요? 정말로 세계가 한국의 인정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우연일 겁니다. 제임스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죠. 영국 전체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의심이 자라납니다. 만약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칩니다. 검색을 시작합니다. 영국 매체들이 한국을 다루는 방식을 찾아봅니다.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BBC, 한국 드라마가 영국 청소년 문화를 바꾸고 있다. 가디언, K-팝이 영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 텔레그래프, 한국 영화 제작 방식을 배워야 한다. 저는 스크롤을 내립니다. 더 이상한 기사도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 영국 요리를 한국 셰프에게 배운다. 타임스, 한국식 교육 시스템 도입 검토. 인디펜던트,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영국 브랜드 리스트. 저는 노트북을 덮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이 한국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영국만 이런 건 아닐까요?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떨까요? 저는 다시 검색합니다. 프랑스 매체, 독일 매체, 이탈리아 매체를 찾아봅니다. 비슷합니다. 전부 비슷합니다. 한국을 다루는 기사들의 논조가 전부 비슷합니다.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한국이 우리를 선택할지, 한국이 우리를 인정할지. 저는 창밖을 봅니다. 런던 야경이 보입니다. 템즈강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제 가설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약소국의 열등감이라는 가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버티고 싶습니다.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더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다른 설명이 있을지도요. 뉴욕 타임스퀘어입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뭔가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머리를 식히려고 나왔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저는 타임스퀘어 한가운데 섭니다. 고개를 들어 전광판들을 봅니다. 가장 큰 전광판에 방탄소년단이 나옵니다. 신곡 뮤직비디오 광고입니다. 올드보이 복도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옆 전광판에는 삼성 폴더블폰 광고가 나옵니다. 언폴드 유어 월드라는 문구가 깜빡입니다. 그 옆에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광고입니다. 저는 천천히 360도 돌며 전광판들을 봅니다. 한국이 보입니다. 어디를 봐도 한국이 보입니다. 이건 뭡니까? 타임스퀘어는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입니다. 여기 광고 하나 띄우려면 수백만 달러가 듭니다. 그런데 한국이 3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합니다. 42가 거리를 따라 내려갑니다. 애플 스토어가 보입니다. 유리 계단이 있는 그 유명한 매장이죠. 그 바로 옆에 삼성 매장이 있습니다. 저는 두 매장을 번갈아 봅니다. 애플 스토어 앞에 줄이 있습니다. 삼성 매장 앞에도 줄이 있습니다. 길이가 비슷합니다. 저는 삼성 매장 앞으로 다가갑니다. 줄 서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뭘 사려고 기다리십니까? 폴더블폰이요. 신제품 나왔거든요. 애플 아이폰은요? 고려 안 하셨습니까? 그가 웃습니다. 아이폰도 좋죠. 근데 삼성이 더 혁신적이에요. 폴더블은 애플이 못 만들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걷습니다. 삼성이 더 혁신적이다. 뉴요커가 한 말입니다. 맨해튼 한복판에서요. 저는 계속 걷습니다. 서점이 보입니다. 스트랜드 북스토어.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독립 서점이죠. 들어갑니다. 베스트셀러 코너로 갑니다. 한국 관련 책들이 보입니다. K-팝의 탄생. 한국 드라마가 세계를 사로잡는 법. 삼성 대 애플. 저는 한 권을 집어듭니다. 뒷표지를 읽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문화 초강대국이 됐는지 분석한 책. BTS부터 봉준호까지 한국의 성공 비밀을 파헤친다. 문화 초강대국. 저는 책을 내려놓습니다. 서점을 나와 다시 걷습니다. 코리아타운 방향으로 향합니다. 32가 근처죠. 레스토랑들이 보입니다. 한식당이 줄지어 있습니다. 하나를 지나치는데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입니다. 전부 외국인들입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다양합니다. 다들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먹고 있습니다. 저는 멈춥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거리는 한국 교민들만 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뉴요커들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저는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노트북을 엽니다. 검색을 시작합니다. 뉴욕 타임스 아카이브를 엽니다. 제가 40년간 쓴 기사들이 있습니다.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문화 강국. 결과가 나옵니다. 1985년대 미국, 2995년대 미국, 2000년대 미국. 전부 미국입니다. 그럼 지금은요? 최근 5년 기사를 검색합니다. 한국이 나옵니다. 자꾸 나옵니다. 저는 다른 검색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음악. 1995년대까지는 전부 미국과 영국입니다. 비틀즈, 마이클 잭슨, 마돈나. 2020년대는요? 방탄소년단이 나옵니다. 빌보드 7곡 1위. 비틀즈 이후 최고 기록. 저는 숫자를 확인합니다. 비틀즈가 빌보드 1위 곡을 20개 만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7개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다릅니다. 비틀즈는 10년 걸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은 5년 만에 7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계산합니다. 이 속도라면 3년 안에 비틀즈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저는 다음 검색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영화, 할리우드가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데이터를 보니 이상합니다. 칸 황금종려상, 한국. 오스카 작품상, 한국. 베니스 은사자상, 한국. 저는 스크롤을 내립니다. 박찬욱, 칸 심사위원장. 봉준호, 오스카 사관왕. 상을 받던 사람들이 상을 주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센트럴파크가 보입니다. 숨을 깊이 쉽니다. 마지막 검색을 합니다. 세계 최첨단 기업 애플이 나옵니다. 1위입니다. 2위는요? 삼성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엽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삼성 1위, 스마트폰 출하량 삼성과 애플이 1, 2위 경쟁, 폴더블폰 시장 삼성 압도적 1위. 저는 의자에 기댑니다. 음악, 영화, 기술, 세계입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가진 나라는 역사상 미국뿐이었습니다. 빌보드와 할리우드와 애플. 이 조합이 미국을 문화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도 이 조합을 갖췄습니다. K-팝과 한국 영화와 삼성. 저는 펜을 듭니다. 종이에 씁니다. 미국 빌보드, 할리우드, 애플, 한국 K-팝, 봉준호 박찬욱, 삼성. 두 줄을 나란히 놓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저는 일어납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전화가 울립니다. 타임지 동료 편집자입니다. 킬벌, 커피 한잔 할까? 한 달 만이네. 지금은 좀. 한국 취재건. 우리 애들이 그거 궁금해하던데. 우리 딸이 K-팝 미친 거 알지? 요즘 집에서 한국어 공부한다니까. 저는 전화를 멈칫 잡습니다. 자네 딸이요? 16살짜리가요? 그래. 방탄소년단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식도 해먹고 난리야. 나보고 서울 여행 가자고 조르는데 진지해. 대학도 한국으로 가고 싶대. 킬벌, 거기 있나? 있네. 미안하네. 나중에 통화하지. 전화를 끊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습니다. 동료의 딸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서울로 유학 가고 싶어 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미국 아이들은 프랑스나 영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 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입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합니다. 방탄소년단 최신 뮤직비디오를 검색합니다. 올드보이 오마주 영상이요. 영상을 엽니다. 어두운 복도가 나옵니다. 남자가 망치를 들고 걷습니다. 이 장면을 압니다. 23년 전 칸 영화제에서 봤습니다. 박찬욱의 올드보이였죠. 영상이 진행됩니다. 복도에서 춤이 시작됩니다. 조회수를 봅니다. 1100만입니다. 공개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저는 영상을 끝까지 봅니다. 댓글을 엽니다. 수천 개가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로요. 올드보이 보고 왔는데 진짜 미쳤다. 한국은 자기 문화로 또 문화를 만드네. 박찬욱 감독님 존경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습니다.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맨해튼 빌딩들이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타임스퀘어에서 본 전광판이 떠오릅니다. 애플 스토어 옆 삼성 매장의 줄이 떠오릅니다. 서점에 한국 책들이 떠오릅니다. 동료 딸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소파에 앉습니다. 할 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건 일시적 유행이라고? 아닙니다. 타임스퀘어 전광판 3개를 차지한 게 유행입니까? 약소국의 열등감이라고? 아닙니다. 뉴요커가 삼성이 더 혁신적이라고 말하는 게 열등감입니까? 우연이라고? 아닙니다. 미국 10대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게 우연입니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변명이 안 됩니다. 합리화가 안 됩니다. 숫자가 있고, 현장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엽니다. 한 가지만 더 봐야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올드보이 오마주. 23년 전 영화와 지금의 K-팝이 만나는 그 지점을요. 그걸 보고 나면 결정하겠습니다. 아침입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엽니다. 어젯밤 본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검색을 시작합니다. 세계 매체들이 이 영상을 어떻게 다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뜹니다. 빌보드입니다. BTS, 올드보이 오마주로 카리스마 넘치는 복귀. 4년 공백을 깨고 돌아온 K-팝 황제들이 한국 영화 역사의 경의를 표하다. 기사를 읽어 내려갑니다. 23년 전 칸 영화제를 충격에 빠뜨렸던 그 복도 장면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 소재가 됐다.
이것은 단순한 오마주가 아니라 한국 문화가 스스로를 재해석하며 세계에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저는 스크롤을 내립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IGN,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매체입니다. BTS 신곡 2.5, 올드보이 복도 격투신의 경일. 이것은 한국 문화의 강렬한 충돌이다. 충돌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BTS는 올드보이의 폭력적이고 날 것 같은 영화적 이미지를 K-팝 특유의 세련된 퍼포먼스와 결합했다. 거칠었던 복도 액션이 고급스러운 댄스로 진화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가 자기 자신을 소재로 세계적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저는 커피를 마십니다. 식어버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사를 엽니다. 버라이어티입니다. 올드보이에서 BTS까지 23년 한국 문화의 여정. 2003년 박찬욱의 올드보이는 서구 관객들에게 한국 영화란 무엇인지 각인시켰다. 2027년 BTS는 그 영화를 오마주하며 한국 문화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준다. 기사는 계속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올드보이를 만든 박찬욱 감독이 현재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이라는 사실이다. 상을 받던 사람이 상을 주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가 만든 영화는 이제 세계 최고의 팝스타들이 오마주할 만큼 클래식이 됐다. 저는 노트북에서 손을 뗍니다. 23년.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창밖을 봅니다. 센트럴파크의 나무들이 보입니다. 2003년, 저는 칸 영화제 취재를 갔었습니다. 올드보이가 심사위원 대상을 받던 날이었죠. 극장 안은 술렁였습니다. 복도 격투 장면이 끝났을 때 관객들은 침묵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시상식 후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이 정도였나? 당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박찬욱의 올드보이, 서구 영화계의 신선한 충격, 아시아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다. 신선한 충격, 새로운 가능성. 그때 저는 한국을 발견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계를 찾아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한국은 발견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검색합니다. 영화 전문 매체들을 찾아봅니다. 인디와이어가 떴습니다. BTS의 올드보이 오마주, 영화 팬들 환호. 2003년 칸에서 상을 받았던 그 장면이 이제 10억 명이 볼 뮤직비디오가 됐다. 올드보이는 이제 전 세계인이 아는 레퍼런스다. 10억 명. 저는 숫자를 다시 봅니다. 2003년 올드보이는 전 세계에서 1,500만 명이 봤습니다. 예술 영화로서는 대단한 성공이었죠. 그런데 지금 방탄소년단의 오마주 영상은 하루 만에 1,100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일주일 안에 10억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23년 전 1,500만 명이 본 장면을 이제 10억 명이 봅니다.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기사를 읽습니다. 스크린렌트도 비슷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박찬욱의 올드보이, BTS 덕분에 Z세대가 재발견. 영화를 본 적 없는 10대들이 올드보이를 찾아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K-팝이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저는 댓글창을 엽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BTS 영상 보고 올드보이 찾아봤는데 진짜 미쳤다. 23년 전 영화가 이렇게 현대적일 수 있다니. 한국은 자기 문화를 소재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네. 박찬욱 감독 존경합니다. 저는 댓글창을 닫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과거에는 서구가 동양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냈고, 우리가 그들에게 상을 줬고, 우리가 그들을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서구의 허락이나 발견 없이 한국이 직접 세계에 제시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을 걷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박찬욱이 떠오릅니다. 칸 심사위원장인 그 사람 말이죠. 저는 노트북으로 돌아와 검색합니다. 박찬욱의 경력을 찾아봅니다. 2003년 올드보이로 칸 심사위원 대상, 2004년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2012년 칸 심사위원, 2017년 칸 각본상, 2024년 칸 감독상, 2026년 칸 심사위원장. 저는 화면을 봅니다. 23년 동안 상을 받던 사람이 상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심사를 받던 사람이 심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영화는
이제 세계 최고의 팝스타들이 경의를 표할 만큼 클래식이 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습니다. 입이 마릅니다. 물을 마시려다가 그냥 앉아 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과장이라고, 일시적 유행이라고, 약소국의 열등감이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비틀즈에 근접한 빌보드 기록, 칸의 심사위원장이 된 감독, 10억 명이 볼 뮤직비디오, 애플과 경쟁하는 기업,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저는 창밖을 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들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한국인들이 인정 안 하는 걸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순 없어요. 런던에서 들었던 말도 떠오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문화의 기준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봤던 장면도 떠오릅니다. 인도 기자가 생중계하며 말했죠. 한국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건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간 저는 문화란 서구에서 세계로 흐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제 문화는 한국에서도 세계로 흐릅니다. 아니, 어쩌면 한국이 그 흐름의 중심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눈을 뜹니다. 노트북 화면에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가 멈춰 있습니다. 복도 장면입니다. 어둡고 지저분한 복도에서 7명이 춤을 춥니다. 23년 전 한 명이 망치를 들고 싸웠던 그 자리에서 이제 7명이 춤을 춥니다. 폭력이 아름다움이 됐습니다. 고통이 예술이 됐습니다. 받던 자리가 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40년 기자 생활에서 처음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커서가 깜빡입니다. 빈 화면 위에서요. 타임지 커버 스토리 초고를 쓰기 시작한 지 3시간째입니다. 아직 첫 문장도 못 썼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뗍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또 식었습니다. 책상 위에 취재 노트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마닐라, 런던, 그리고 뉴욕에서 모은 자료들이죠. 저는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 로비. 인도 취재진이 흥분해서 본국에 생중계하던 장면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불쾌하다. 한국이 언급해줘야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들. 말이 안 된다. 저는 그 메모를 바라봅니다. 불쾌하다고 썼습니다. 왜 불쾌했을까요? 저는 펜을 듭니다. 메모 옆에 씁니다. 내가 알던 세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아는 세계에서는 미국이 언급하고 유럽이 인정하고 서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한국의 언급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마닐라에서 만난 마리아 PD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 음식을 맛있다고 해줘야 우리 시청자들이 뿌듯해해요. 당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열등감. 선진국이라면 이러지 않을 것. 저는 그 메모를 응시합니다. 열등감이라고 썼습니다. 정말 열등감이었을까요? 저는 펜으로 메모를 지웁니다. 옆에 새로 씁니다. 새로운 기준의 탄생. 필리핀이 한국의 인정을 원한 건 열등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좋다고 하면 세계가 좋아한다는 것. 그게 검증된 사실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런던에서 만난 제임스 기자의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런던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 독자들이 궁금해해요. 당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우연이다. 영국 전체의 현상은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데일리 미러뿐 아니라 가디언도, BBC도, 텔레그래프도 비슷했습니다. 전부 한국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이었던 나라가, 비틀즈를 배출한 나라가 한국인 일반인의 평가를 기사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맨해튼 거리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오갑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들은 알까요? 세계가 바뀌었다는 거요? 문화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요? 저는 다시 노트를 봅니다. 뉴욕에서 정리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빌보드 7곡 1위, 비틀즈 기록에 근접, 봉준호, 오스카 사관왕, 박찬욱,
칸 심사위원장. 삼성, 애플과 경쟁하는 유일한 기업. 세 분야를 동시에 장악한 나라. 역사상 미국만 가능했던 조합. 저는 펜을 놓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의 인정을 원하는지 말이죠. 한국이 음악과 영화와 기술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을 가진 나라는 자동으로 기준이 됩니다. 과거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빌보드에 오르면 성공한 가수였습니다. 할리우드에 진출하면 인정받은 배우였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과 협업하면 최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K-팝 차트에 오르는 것도 성공입니다. 한국 영화제에서 상 받는 것도 인정입니다. 삼성과 협업하는 것도 최고의 증표입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돌아옵니다. 첫 문장을 씁니다. 한국이 언급해줘야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들이 생겨났다. 손가락을 멈춥니다.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지웁니다. 다시 씁니다. 세계가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지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댑니다. 처음 취재를 시작할 때 품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이 인정해줘야 자부심을 느끼는 세계. 그게 말이 되는가? 한 달 전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말도 안 된다. 과장이다. 일시적 유행이다. 하지만 지금은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립니다. 천천히 씁니다. 말이 된다. 세 글자입니다. 저는 문장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4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입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문장이니까요. 저는 계속 씁니다. 한국이 찾아오면 가치 있는 것이 되고, 한국이 선택하면 세계가 주목하고, 한국이 인정하면 성공이 확정된다. 이것이 2027년 세계의 새로운 공식이다. 문장을 읽어봅니다. 눈을 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 로비가 떠오릅니다. 인도 기자가 생중계하던 모습이요. 그때 저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는 열등감에 흥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자기 나라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기뻐한 겁니다. 마닐라 방송국이 떠오릅니다. 마리아 PD가 서울에서 음식 프로그램을 찍었던 이유가요. 그때 저는 작은 나라의 열등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필리핀은 한국을 검증 기관으로 본 겁니다. 한국인들이 인정하면 세계가 인정한다는 것, 그게 검증된 공식이었으니까요. 런던 데일리 미러가 떠오릅니다. 한국인 여행자의 소감을 기사화했던 일이요. 그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영국은 한국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문화 강국 한국이 런던을 어떻게 보는지, 그게 영국 독자들에게 중요해진 겁니다. 저는 눈을 뜹니다. 노트북 화면을 봅니다. 커서가 깜빡입니다. 저는 계속 씁니다. 이것은 강요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 한국은 총 한 번 꺼내지 않았고, 문화를 강제로 수출하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따르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단지 음악을 만들고, 영화를 찍고, 기술을 개발했을 뿐이다. 그런데 세계가 스스로 고개를 돌렸다. 스스로 주목했다. 스스로 인정을 원했다. 손가락이 멈춥니다. 이 문장이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저는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과장은 없습니다. 모두 팩트입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초고 첫 페이지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헤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타임지 커버에 들어갈 제목이죠. 40년 편집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이 될 겁니다. 3일째입니다. 헤드라인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가 수십 장 흩어져 있습니다. 전부 헤드라인 후보들입니다. 한국, 새로운 문화 제국, K컬처, 세계를 지배하다. 한국이 만든 새로운 세계 질서. 전부 찢어버렸습니다. 너무 과장됐습니다. 제국이라는 말은 강요를 의미하고, 지배라는 말은 폭력을 암시하고, 질서라는 말은 위계를 뜻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방식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센트럴파크에 눈이 내립니다. 40년입니다. 40년간 타임지 문화부에서 일했는데 헤드라인 하나를 못 정하고 있습니다. 편집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킬벌, 마감이 이틀 남았네. 괜찮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헤드라인이 안 나옵니다. 자네가?
자네가 헤드라인 못 뽑는 게 가능한가? 이번 기사는 다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앉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저는 펜을 듭니다. 빈 종이에 씁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온 방식. 밑에 적어 내려갑니다. 총을 쓰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았다. 따르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계가 스스로 고개를 돌렸다. 저는 문장들을 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과거 문화 제국들은 달랐습니다. 대영 제국은 식민지를 통해 영어를 퍼뜨렸고, 미국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할리우드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저는 취재 노트를 다시 펼칩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를 장악했을 때 한국 정부가 미국 라디오 방송국에 압력을 넣었습니까? 아닙니다. 봉준호가 오스카를 받았을 때 한국이 할리우드 아카데미 회원들을 매수했습니까? 아닙니다. 삼성이 애플과 경쟁할 때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삼성 제품 구매를 강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스스로였습니다. 세계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저는 새 종이를 꺼냅니다. 다시 씁니다. 강요 없는 승리, 스스로 선택받은 나라, 세계가 고개 숙인 이유, 전부 아닙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저는 일어나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 향이 퍼집니다. 문득 떠오릅니다. 필리핀 마리아 PD가 했던 말이요. 한국은 일종의 검증 기관이에요. 런던 제임스 기자의 말도요. 한국은 지금 세계 문화의 기준이에요. 기준. 저는 커피잔을 놓습니다. 책상으로 달려갑니다. 종이에 씁니다. 새로운 기준. 손이 멈칫합니다. 기준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제국이 된 게 아닙니다. 기준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한국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빌보드와 할리우드와 애플이 기준이었듯이 이제 K-팝과 한국 영화와 삼성이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펜을 듭니다. 씁니다.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문장을 봅니다. 읽어봅니다.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입에서 나오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엽니다. 본문을 불러옵니다. 헤드라인을 입력합니다.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그 밑에 부제를 씁니다. 총 한 번 쏘지 않고 세계 문화의 새로운 기준점이 된 한국. 저는 저장합니다.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헤드라인 나왔습니다. 첨부 파일 확인해 주십시오. 10분 후 전화가 옵니다. 킬벌, 이거 확정인가? 예, 새로운 기준이라 강한 표현인데. 하지만 사실입니다. 편집장이 침묵합니다. 그러더니 말합니다. 좋네. 커버로 가세. 전화를 끊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댑니다. 끝났습니다. 4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오래 고민한 헤드라인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센트럴파크가 하얗습니다. 일주일 후 타임지 최신호가 나옵니다. 커버에 제 헤드라인이 박혔습니다.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사진은 방탄소년단이 아닙니다. 봉준호도 아니고 삼성 로고도 아닙니다. 그냥 서울 거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걷고 있는 명동거리죠. 디자인팀이 잘 선택했습니다. 특정 스타나 기업이 아니라 한국 자체가 기준이 됐다는 의미니까요. 잡지를 펼칩니다. 제 기사가 시작됩니다. 첫 문단을 읽어봅니다. 한 달 전 나는 불쾌했다.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 로비에서 인도 기자들이 한국 영화 속 30초 장면 때문에 본국에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 한국이 인도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국가적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과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저는 잡지를 덮습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40년 전 제가 쓴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 미국의 원조로 재건중. 서구 문화를 배우는 나라. 1985 연대 기사입니다. 저는 두 잡지를 나란히 놓습니다. 40년 전 기사 옆에 오늘 나온 커버 스토리를요. 받던 나라, 주는 나라, 배우던 나라, 가르치는 나라, 심사받던 나라, 심사하는 나라. 4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편집장입니다. 킬벌, 반응이 폭발적이네. 온라인 조회수가 벌써 200만을 넘었어. 소셜미디어에서 난리야. 어떤 반응입니까? 찬반 양론인데 재밌는 건 한국 사람들 반응이야.
그들은 오히려 조심스러워 하더군. 과하다고, 절제해야 한다고. 저는 웃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강요하지 않는 나라, 겸손을 유지하는 나라. 그리고 킬벌, 한국어 번역본 나왔네. 한국 언론사들이 전부 다루고 있어. 이메일이 옵니다. 한국어 번역 파일입니다. 저는 엽니다. 헤드라인이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저는 화면을 봅니다. 글자들을 읽습니다.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총 한 번 쏘지 않고, 강요 한 번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세계가 스스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스로 주목했습니다. 스스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맨해튼 거리에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중 몇몇은 한국 브랜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케이팝을 들으며 걷고 있겠죠. 누군가는 삼성폰으로 전화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새로운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한 달간의 취재로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문화 권력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로버트 킬벌, 63. 타임즈 문화부 수석 편집장. 40년간 문화는 서구에서 세계로 흐른다고 믿었던 남자. 이제 저는 압니다. 문화는 가치 있는 곳에서 세계로 흐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그 가치 있는 곳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것을요. 저는 잡지를 집어듭니다. 커버를 다시 봅니다.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맞는 말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